욕조 안의 주사 자국, 엘리자베스 발로우 죽음의 미스터리. 1957년 5월 3일 밤, 브래드퍼드의 긴급 신고 전화가 울렸습니다. 한 남편이 아내가 욕조에서 익사했다고 알린 것입니다. 현장에는 다툰 흔적이 없었고 초기 결론은 사고사였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 후 영안실의 조명 아래서 30세 임산부의 시신에서 2개의 작은 주사 바늘 자국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단순 익사 사고로 보였던 사건은 영국 법의학계가 모든 초기 과정을 재검토하게 만드는 세부 사항들을 드러내며 서서히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 사례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1957년 5월 3일 밤, 요크셔주 브래드퍼드의 응급센터는 케네스 발로우라고 신원을 밝힌 남성으로부터 긴급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아내인 엘리자베스 발로우가 자택 욕조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다고 알렸습니다. 의료진과 경찰은 조용한 교회 주택가에 위치한 주소지로 신속히 출동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의료진은 30세의 엘리자베스 발로우가 이미 사망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시신은 물이 빠진 욕조 안에 등을 대고 누운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의료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임신 약 2개월 차였습니다. 집안 내부에서 큰 혼란이나 다툼의 흔적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38세의 케네스 발로우는 현장에 있었으며 직접 사건을 신고한 장본인이었습니다. 초기 진술서에서 케네스는 당일 오후 오시경 부부가 함께 차를 마셨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엘리자베스는 피곤함을 호소하며 일찍 쉬고 싶다고 했습니다. 밤 9시 30분경 그가 침실로 들어갔을 때 아내가 침대 위에서 구토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은 침대 시트를 갈았습니다. 케네스는 엘리자베스가 몸이 매우 뜨겁다고 느껴 잠옷을 벗고 9시 45분경 목욕을 하러 갔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먼저 잠자리에 들었고 잠들기 전까지 욕실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밤 11시 20분경 케네스는 잠에서 깨어 욕실 불이 여전히 켜져 있고 엘리자베스가 침대로 돌아오지 않았음을 인지했습니다. 그는 욕실로 들어가 물속에 잠긴 아내를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진술에 따르면 그는 아내를 끌어내려 했으나 힘이 부족하여 머리만 물 위로 받친 채 배수 밸브를 열었습니다. 물이 다 빠진 후 간호사로 일했던 경험을 살려 인공호흡을 실시했습니다. 반응이 없자 집에 전화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웃집으로 달려가 의사를 불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밤새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침입, 몸싸움 또는 명백한 다툼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욕실에는 시신 외에 구토물이 묻은 베개 커버 2장이 세면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침실에서는 땀에 흠뻑 젖은 잠옷이 발견되었습니다. 부엌 구역에서는 사용된 주사기 몇 개가 발견되었습니다. 초기 예비 결론은 익사였습니다. 그러나 새벽 이시경 현장에 도착한 법의학 전문가는 더 신중한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시신을 확인한 그는 단순 사고라는 가설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몇 가지 세부 사항을 기록했습니다. 첫째, 심각한 기저질환 병력이 없는 30세 여성이 자택 욕조에서 익사하여 사망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둘째, 피해자의 손바닥에 여전히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전문가의 주장에 따르면 케네스가 진술한 대로 이동 및 소생술을 실시했다면 이 물은 쏟아지거나 관찰된 상태로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들이 범죄 행위를 단정짓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으나 완전한 부검을 진행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엘리자베스의 시신은 지역 영안실로 이송되었습니다. 부검은 당국이 현장에 도착한 지 약 3시간 반, 사망 추정 시각으로부터 약 6시간 후인 오전 5시 45분에 시작되었습니다. 부검 과정에서 법의관은 피해자의 동공이 뚜렷하게 확장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코, 입, 목구멍에 출혈이 있었습니다. 폐는 부풀어 있었고 충혈되었으며
액체가 차 있어 익사 상태와 일치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몇몇 생리학적 징후들은 단순한 익사 기전만으로는 완전히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신체 여러 부위에서 혈액 샘플을 채취했고 방광에서 소변을 수집했습니다. 이 샘플들은 일반적인 독극물과 흥분제를 포함한 독성 검사를 위해 실험실로 보내졌습니다. 초기 결과에서는 흔한 독극물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관은 엘리자베스가 물에 잠기기 전에 이미 의식을 잃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점을 유지했습니다. 의식 상실은 생리학적 원인이나 외부의 영향 때문일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피해자가 왜 익사했는가가 아니라 무엇이 그녀를 스스로를 구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부검과 병행하여 경찰은 집안을 정밀 수색했습니다. 분석을 위해 주사기들이 압수되었습니다. 경구용 독극물 사용이나 몸싸움의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원인 불명의 죽음이라는 맥락에서 주사기의 존재는 명확히 해야 할 세부 사항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주목할 점은 침실에서 발견된 땀에 흠뻑 젖은 잠옷이었습니다. 이는 부검에서 확인된 동공 확장 및 생리학적 징후들과 결합되어 법외관으로 하여금 저혈당증을 포함한 급성대사, 장애와의 관련성을 검토하게 했습니다. 당뇨병 치료에 쓰이는 호르몬인 인슐린은 혈중 포도당 농도를 낮추는 기능이 있습니다. 과다 복용 시 심각한 저혈당증을 유발하여 식은땀, 떨림, 혼란, 발작 및 의식 불명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적시에 조치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1957년 당시 인체 조직 내에서 인슐린을 검출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큰 도전이었습니다. 훗날처럼 빠르고 보편적인 검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정황과 생리학적 징후들의 조합을 바탕으로 이러한 가설이 제기되었습니다. 4일 후인 5월 8일, 법외관은 시신을 더 정밀하게 재검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돋보기를 사용하여 그는 피부 표면 전체를 샅샅이 살폈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엉덩이 양쪽 피부 아래에서 2개의 작은 주사, 자국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발견은 수사 방향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주사 자국 위치에 조직 샘플을 채취하여 정밀 검사를 위해 신중하게 보존했습니다. 기술적 한계로 인해 인체 조직 내 인슐린을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실험실을 찾는 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당시 영국 내 3대 인슐린 제조사 중 하나인 부츠 제약회사의 연구소 소속 거드 박사가 실험 수행에 동의했습니다. 그는 기존 방법이 다소 조잡하여 인체 조직 내 특히 사망 후의 미량 인슐린을 감지하기에 충분히 민감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석 결과 엘리자베스의 엉덩이에서 채취한 조직 샘플에서 인슐린의 존재가 확인되었습니다. 대조를 위해 다른 시신들의 동일한 기술을 적용했으나 인슐린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엘리자베스의 시신에서 나온 결과가 비정상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1957년 7월 5일, 전문가들은 엘리자베스의 몸에 투여된 인슐린의 양이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 환자 2명이 하루 종일 사용할 양에 해당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의료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당뇨병이 없었고 인슐린 처방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부츠 사연구소의 검사 결과가 엘리자베스 발로우의 주사 자국 부위 조직에서 인슐린의 존재를 확인함에 따라 수사는 공식적으로 방향을 재설정했습니다. 이전까지 사망 원인은 주로 익사 사고의 관점에서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당뇨병이 없는 사람의 체내에서 비정상적인 양의 인슐린이 발견된 것은 외부 개입에 대한 의혹을 제기할 과학적 근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1957년 당시에는 인체 조직 내 인슐린 검출 방법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인슐린은 췌장에서 생성되는 천연 호르몬이기에 내인성 인슐린과 외부에서 주입된 인슐린을 구별하는 것은 기술적 난제였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방법은 의심되는 주사 부위에서 조직을 추출한 후 생물학적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에 기초했습니다. 거드 박사와 그의 연구팀은
조직 추출물의 생물학적 활성을 확인하기 위해 동물 실험법을 사용했습니다. 샘플은 실험용 쥐들에게 주입되었습니다. 관찰 결과 쥐들에게서 경련을 포함한 저혈당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포도당을 주사하자 쥐들의 상태는 호전되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인슐린의 생리적 작용과 일치했습니다. 대조군으로 사용된 다른 시신들의 조직 샘플에서는 유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1957년 7월 초 발표된 결과는 엘리자베스의 체내에 주입된 인슐린 양이 정상적인 생리 수준을 초과하며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 환자 2명의 일일 투여량과 맞먹는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의료 기록상 엘리자베스는 당뇨병 병력이 없었고 인슐린을 처방받지 않았으며 이 호르몬을 사용할 합법적인 의학적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경찰은 케네스 발로우를 소환하여 아내 시신에서 발견된 2개의 주사 자국에 대해 추궁했습니다. 처음에 케네스는 사건 당일 밤 진술에서 주사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사 자국에 대해 직접적인 질문을 받자 그는 그날 밤 아내에게 주사를 놓았음을 시인했습니다. 이후 진술에서 케네스는 사용된 약물이 인슐린이 아니라 에르고메트린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산과에서 자궁 수축을 유발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약물입니다. 그는 엘리자베스가 임신 2개월이었고 2사람 모두 당시에는 아이를 원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케네스는 임신을 중단시키기 위해 엘리자베스의 동의하에 주사를 놓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주장은 즉시 기존의 검사 결과들과 대조되었습니다. 부검 과정에서 수집된 혈액 및 소변 샘플에서는 에르고메트린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부엌에서 압수된 주사기와 바늘에서도 해당 약물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양리학적으로 전문가들은 에르고메트린 과다 복용이 엘리자베스에게서 기록된 뚜렷한 동공 확장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인슐린에 의한 저혈당증의 전형적인 증상인 심한 식은땀, 혼란, 의식 상실 가능성이 현장에서 관찰된 것과 더 잘 들어맞았습니다. 물적 증거 검토와 병행하여 경찰은 케네스의 지인들로부터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그가 근무했던 병원의 전 동료들은 케네스가 지난 2년여 동안 인슐린을 완벽한 살인 도구로 여러 차례 언급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이유는 매우 많은 양을 사용하지 않는 한 발견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은 특정 범행 맥락에서 나온 것은 아니었으나 해당 약물에 대한 그의 지식과 관점을 보여주는 참고 정보로 수사 기록에 포함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사망할 당시 케네스는 실직 상태였습니다. 결혼한 지 11개월이 된 그는 전처소생의 자녀와 함께 엘리자베스 소유의 집으로 들어와 살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결혼 생활에 공공연한 갈등의 징후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가정폭력이나 재산 분쟁에 대한 공식적인 보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의 임신은 범행 동기의 맥락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일 수 있었습니다. 검찰 측은 나중에 만약 목적이 자살이었다면 팔이나 허벅지처럼 접근하기 쉬운 부위가 아닌 엉덩이에 스스로 주사를 놓는 것은 불편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거울 없이 그리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양쪽에 대칭적인 2개의 주사 자국을 스스로 만드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엘리자베스가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한 압박감으로 우울증에 빠졌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이전에 우울증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았다는 의료 기록이나 증언은 없었습니다. 부검 기록에도 자해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등장한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체액, 내 인슐린 농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 더 높은 정확도를 가진 새로운 검사 방법의 개발이었습니다. 법의학 전문가들은 혈당 대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관 중인 조직 샘플에 대해 추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추가 실험 결과는 엘리자베스의 조직 내에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의 인슐린이 존재했음을 계속해서 확인해 주었습니다. 피해자의 조직 추출물을 주입한 0마리 이상의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특징적인 저혈당 반응이 나타났으며 이는 인슐린이 사망에 이르는 일련의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결론을 뒷받침했습니다. 1957년 7월 과학적 증거, 진술, 사건 정황을 종합하여 케네스 발로우는 아내 살해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혐의의 핵심은 엘리자베스가 인슐린 과다 복용으로 직접 사망했다는 것이 아니라 인슐린이 그녀를 심각한 저혈당 상태에 빠뜨려 의식을 잃게 했고 결국 욕조에서 익사하게 만들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체포 후 케네스 발로우는 아내 엘리자베스 발로우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 파일은 피해자의 죽음을 초래한 일련의 과정에서 인슐린의 역할을 중점으로 법원에 넘겨졌습니다. 이는 영국에서 인슐린 호르몬 관련 과학적 증거가 기소의 기초로 사용된 최초의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재판에서 검찰은 엘리자베스가 일반적인 과다 복용 사례처럼 즉각적인 인슐린 쇼크로 사망했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당뇨병이 없는 사람에게 다량의 인슐린을 주사하여 심각한 저혈당증을 유발했다는 것이 핵심 논거였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식은땀, 메스꺼움, 혼란, 그리고 결국 의식 상실로 이어졌습니다. 그 상태에서 엘리자베스는 목욕을 하러 갔다가 욕조 안에서 기절하여 익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현장에서 기록된 징후들에 의해 뒷받침되었습니다. 땀에 젖은 잠옷, 구토물이 묻은 베개 커버 2장, 피해자가 욕실에 들어가기 전 덮고 불쾌함을 느꼈다는 진술 등이 그것입니다. 부검 결과 폐에 액체가 차 있었고 익사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동시에 엉덩이 부위의 피하 주사 자국 2곳은 인슐린이 체내로 주입된 지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법의학 전문가들이 법정에 소환되어 인슐린 검출 방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주사 부위에서 조직을 추출하는 과정, 동물 생체 실험, 그리고 저혈당 반응을 보여주는 결과를 상세히 제시했습니다. 1. 0마리 이상의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포도당 주사 후 경련 증상이 완화된 점은 조직 샘플 내 인슐린 활성의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이전의 독성 검사에서 일반적인 독극물과 케네스가 사용했다고 주장한 에르고메트린의 존재는 배제되었습니다. 검찰은 혈액, 소변, 부엌에서 압수된 주사기 어디에서도 에르고메트린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시신에서 관찰된 생리학적 특징은 해당 약물 중독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에서 주목할 만한 또 다른 내용은 케네스 전 동료들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들은 병원 근무 당시 그가 인슐린을 탐지하기 어려운 살인 수단으로 여러 번 언급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은 범행의 구체적 맥락에서 나온 것은 아니었으나 피고인이 인슐린 오남용의 위험성에 대한 전문 지식과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검찰에 의해 사용되었습니다. 변호인 측은 당시 인슐린 검사 방법이 새롭고 불완전하다는 점을 반박했습니다. 변호사는 동물 실험에 기반한 생물학적 기술은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주사된 인슐린의 양이 고의적인 해를 입히기 위한 것이라고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방법의 민감도와 특이도, 그리고 내인성 인슐린이 외인성 인슐린으로 오인될 가능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변호인 측은 엘리자베스가 자가 주사를 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피해자가 원치 않는 임신을 하고 있어 심리적 스트레스 상태에 있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거울 없이 대칭적인 두 위치인 엉덩이에 스스로 주사하는 것은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더욱이 엘리자베스가 인슐린에 접근하거나 소유했다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또 다른 검토 사항은 동기였습니다. 검찰은 명확한 금전적 동기를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아내가 사망할 당시 케네스가 실직 상태였고 집이 엘리자베스 소유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대로 두 사람이 곧 태어날 아이를 원하지 않았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동기는 구체적으로 확정되기보다 주로 정황에 근거했습니다. 변론 과정에서 법원은 세 가지 주요 요소에 집중했습니다. 피해자 체내의 인슐린 존재 여부,
엘리자베스가 익사하기 전 의식을 잃었을 가능성, 그리고 누가 주사를 놓았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제3자의 침입 증거는 없었습니다. 집안의 명백한 몸싸움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특정된 시간 동안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은 케네스였습니다. 1시간 이상의 평이 끝에 배심원단은 케네스 발로우에게 살인죄,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비록 직접적인 사망 기전은 익사였지만 인슐린이 엘리자베스의 죽음을 초래한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였음을 반영했습니다. 이 사건은 과학적 증거가 유죄 입증에 기여한 역할로 인해 법의학 및 법학계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는 실험실에서 증명된 인슐린 호르몬이 형사 사건과 연관된 최초의 사례 중 하나였습니다. 이후 사용된 방법들은 법의학 내 호르몬 및 독성 검사 기술 발전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케네스 발로우는 26년 동안 복역한 후 1984년에 가석방되었습니다. 그가 무죄를 입증받거나 판결이 파기되었다는 공개적인 정보는 없습니다. 법적 기록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이 끝난 후에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몇 가지 의문점이 논의되었습니다. 후대 분석의 초점은 인슐린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인슐린이 죽음에 기여한 정도와 방식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은 엘리자베스가 인슐린 쇼크로 즉사한 것이 아니라 의식 상실 후 익사했다는 점에 모두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분은 법적, 의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생리학적 매개 요인이 있는 사건에서 원인과 결과의 연쇄고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 경우 인슐린은 시작 요인으로 익사는 최종 사망 기전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따라서 엘리자베스 발로우 사건은 단순한 형사 기록을 넘어 과학이 형사 책임 규명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한 영국 법의학 역사의 이정표로 남아 있습니다.